수요일은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만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우리 정 의원님의 기침 소리.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 때문에 좀 더 심할 것 같아요. 오늘은 더 안 나오는데. 네. 요 며칠 앞으로도 내일도 아마 예고된 것 같아요. 미세먼지 너무 심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수백 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네. 뭐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크다라고 아마 네. 국민들은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중국에 좀 외교적 압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박이라기보다는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익상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우리도 좀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먼지를 일으키는 요소를 뭐 감소시키는데 우리도 할 테니 중국도 뭐 좀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뭐 압박하고 피해 보상하라 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뭐 공동 대책 뭐 연구부터 뭐 한중 간에 시작하면 이거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외교적 사안으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서 해결하는. 그래서 외교적 쾌거를 한번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선 때 한번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네. 지금 주중 대사가 노영민 대사잖아요. 네. 우리 정 의원님하고도 아주 깊은 친분이 있고 대통령도 아주 신뢰하는 인사잖아요. 네. 노영민 대사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낮은 단계부터 심포지엄부터 시작해서 그럼 심포지엄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학자들과 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럼 어떤 단계로 또 한 단계 승격시키고 해서 뭐 공동으로 뭘 투자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영민 대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얘기 봅시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아직 완전하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선방했다. 선방. 네. 그리고 재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면 돼요. 여러분께 좀 상식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미국이 원래 이름이 뭐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원래 국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가 하나의 국가고 그것이 이제 연합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주를 대표하는 것이 상원이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하원인데 하원과 상원은 권한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하원은 예를 들면 예산 편성권, 의결권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종 장관들 있잖아요. 소환해서 따질 수 있는 청문회 같은 걸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상원은 대통령 탄핵 의결권 그리고 조약, 인준, 비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 본다면 트럼프로서는 이제 탄핵 이거는 이제 뭐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상원에서 이겼으니까? 아니 하원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어요. 과반수로.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를 얻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수는 있는데 상원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어쨌든 다수석을 상원이 차지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안 될 일을 민주당 하원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 본다면 트럼프는 탄핵의 위기, 탄핵의 논란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치 선진국이라고 또 민주주의 제일 1번 국가라고 하는 미국입니다만 선거 하는 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지금 하원 같으면 승자 독식 구조라서 이기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래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갖고 가서 아까 정 의원이 말씀한 예산 편성 이런 것도 이제 갖고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역대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제 대공황 때 뭐 이럴 때 특별할 때 3번 빼고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항상 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방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민주당이 하원을 이제 위원장 자리를 독식을 하더라도 트럼프가 그거에 뭐 크게 개념하지 않는 멘탈 갑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거고. 뜬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처음에 관심이 이제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북미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민주당이 더 강하게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조를 그냥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럼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딱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버니 샌더스 압승을 했어요. 상원으로 이제 다시 이제 당선이 됐고요. 공화당 쪽으로는 트럼프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트 롬니가 이번에 또 성공했어요. 재기에. 이분이 누구냐면 오바마 대통령 할 때 공화당 후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예. 그래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경쟁자가 생긴 거죠 또. 그래서 재선을 하려면 내부 경선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본다면 본인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죠. 경제는 뭐 호황이라고 하니 그러면 트럼프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북미 관계의 새로운 수립 이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북미 관계 개선은 트럼프의 마음을 이번 중간선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성과를 내서 재선에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까. 북미 관계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도 뭐 이번 선거 결과 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트윗 내용 같은 걸 이제 보면은. 아니, 잘한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투표율기가 높았다고 하거든요. 특히 젊은 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기록적으로. 아마 젊은 층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은 것 같아요. 젊은 층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핑크 웨이브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성 표심이 민주당 쪽에 많이 쏠렸다. 그리고 젊은 표심이 많이 쏠렸다. 그런데 뭐 러스트벨트 트럼프에게 충성심이 강했던 러스트벨트도 민주당 쪽이 좀 우세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막 나오고 있던데 근데 트럼프를 정치적 위상을 결정적으로 좌초시킬 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오히려 더 강화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 상황이죠. 양대 뭐 MBC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뭐 CNN 여론조사는 이제 결과는 나오면 알겠지만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을 예측했던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있답니다. 거기는 또 공화당이 우세한 걸로 여론조사를 발표하더군요. 그 당 조사 말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 본인의 지지율은 중간선거 때 오바마보다 더 높았다니까.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은 상당히 뭐 지지율이 30% 바닥을 기고 있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다. 그리고 카라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강력 대책. 그러니까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남미에서 이민 행렬을 뭐 발포까지 하겠다.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결집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개인의 지지율도 높고 또 미국이 경제 호황인 상태고 네. 또 선거 결과도 이렇고 그럼 재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재선의 발판을 마련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을 계속 공격하고 했던 여러 가지 늪에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북미 관계는 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죠. 한반도 평화 정책을 미국이 계속해서 펴나가려고 하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게 낫겠죠. 근데 저도 참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던데 제가 속으로 대놓고는 못하더라도 공화당을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오늘 계속 그걸 봤거든요. 뉴스를 보면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참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정청래 의원이 그 미국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한숨 쉬었죠.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네. 통화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야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될 수가 있냐. 말이 되냐. 그때 자기도 이제 미국 백인 친구들한테 막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백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니네는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시켰잖아. 우리 뭐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뭐 감정이 저도 좀 좋지는 않았죠. 근데 예.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트럼프만 우리 편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쨌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다 안티 세력 같은 느낌. 그래서 트럼프가 이 국면을 잘 뚫고 가려면 이번에 공화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는 했죠. 뭐
진보라고 불렸던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오히려 북미 관계가 좋지 않아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뭐 평도 있고. 그때는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예. 뭐 고상하게 용어로 전략적 인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냥 내버려 둔 상황. 그래서 오히려 더 악화가 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제 그냥 희망 섞인 전망은 그냥 숨고르기 또 중간선거 아니라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도 할 텐데 좀 한숨 좀 쉬고 하자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폼페이오하고 김영철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좀 브레이크를 잡는 듯한 너무 속도 내지 말라 그런 면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고 하면 결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에 가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사이가 신뢰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핵 리스트부터 내면 오히려 그것이 공격 대상이자 목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핵시설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게 폭격을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핵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쳐요. 우리 못 믿겠다. 불성실한 신고다. 더 내려라. 그러면 없는 걸 어떻게 내놓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이것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서 1번 합의 사항까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거든요. 이게 3번 연거푸 나오거든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라는 것은 북미 수교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4개를 했다. 근데 미국은 1개도 아니고 연기한 거잖아요. 한미 군사훈련. 0.5개밖에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건 북한의 합리적인 불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을 교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보좌진들은 대북 강경론자들이에요, 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북미 관계가 꼬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인사들은 대북 강경론자들을 세워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최종 결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협상의 기술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우리는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됩니까? 뭐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특별하게 바뀔 건 없을 것 같고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것처럼 중재자, 중간자, 촉진자 역할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세현 장관이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도 왼발이 앞에 나갈 때도 있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때도 있지 않느냐. 동시에 어떻게 나가냐. 강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한미 공조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치고 나가는 것이 북미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타이밍을 잘 보고 그리고 그런 아이템을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국내 문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죠. 야당은 연일 경제 문제를 비판하고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패했다. 대통령이 인정해라. 그리고 경제 수장들을 교체해라. 그런데 대통령 시정연설도 그렇고 그 김동연 장관의 이야기도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 계속 가야 된다. 지금 접전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경제 기구죠.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15등으로 상향했습니다. 그중에서 12개 분야 중에서 1등한 것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등한 것이 거시 경제 안정성이에요. 대한민국 거시 경제 안정성은 1등이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망했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윤 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론이 결국 실패했다. 낙수 경제의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임금 주도, 자영업자들의 소득 주도, 그 합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새로운 정책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실패했으니 뭐 그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다 전면 교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이죠. 예.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네. 예.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데 야당은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예산 반드시 깎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OECD 평균을 놓고 보더라도요. 공공 일자리는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OECD가 한 22% 정도 된다는데 우리는 6, 7% 정도밖에 아직 안 돼요. 그래서 OECD 평균을 보더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신뢰하기는 어렵죠. 남북기금 1조 조금 넘는 돈인데 야당은 6천억, 7천억 깎아야 되거든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1조 1천억 정도 됐답니다. 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만들다고 300억 넘게 막 그냥 책정했다가 다 무용지물 되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그래서 남북관계라는 것은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추경한 다음에 또 해주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용 처리가 되더라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오세요. 다스베이다 김어준 총수에 빨리 끝내달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